유럽의 LNG 수입.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러시아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4월에 기록적인 LNG 수입량을 선보였지만 5월 들어서는 수입량이 약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LNG 수입 허브인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등 6개국을 살펴보면 전월 대비 약 18%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3분의 1가량 늘었고 8년 연속 성장 중입니다. 물론 터키나 작은 허브들의 수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범유럽 시장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6개국 수치보다는 감소량이 조금 나을 겁니다. LNG를 통한 공급은 러시아에서 폴란드나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송유관을 대체하거나 최근에 루블화 지급에 대한 계약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법이지만 대부분의 주요 소비 시장이 LNG 수입 허브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송유관 같은 인프라가 미흡하다 보니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유럽은 그동안 송유관을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다 보니 영국이나 스페인처럼 러시아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를 제외하고 LNG 수입 터미널 건설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크림반도 분쟁을 기점으로 EU에게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를 경고하면서 LNG 수입 터미널 건설을 촉구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EU는 미국이 자국에 넘쳐나서 처치곤란한 천연가스를 팔아먹기 위한 상술이라고 치부해버렸죠. 물론 당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똥값이었고 트럼프의 실제 의도는 상술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그런 우려가 실제로 일어나버렸고 천연가스는 원유와 달리 영하 162도로 액화하고 다시 기화하는 터미널이 필요한데 그 터미널 건설은 최소 4년 정도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기존 시설들은 이미 풀로 가동 중인데 그나마 여유가 있는 곳이 스페인입니다. 문제는 스페인에서 주요 소비국으로 갈 수 있는 송유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유럽이 그동안 얼마나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고 친환경 에너지 환상에 젖어 있었는지 플랜 B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 하나하나가 푸틴에게 전쟁을 해도 괜찮겠다는 빌미를 제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월에 영국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 본토로 수출하는 물량이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정작 영국의 월간 수입량이 마이너스 38%로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에서 유럽 본토로 보내는 송유관의 최대 용량이 LNG 수입량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LNG 수입 터미널 처리 물량은 많지만 실제로 로컬 소비는 크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주요 소비국인 독일 등으로 보낼 수 있는 송유관 인프라가 부족한 일부 국가에서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가격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팔리는 기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UK 천연가스 가격 벤치마크인 NBP 가격이 아시아 현물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아일랜드에서 천연가스를 시추하고 있는 VET의 주가가 최근 지지부진한 것도 이런 영향을 조금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는 유럽에서 시추하고 있다는 것보다 주요 소비국인 독일 등으로 보낼 수 있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니까요. 물론 VET는 네덜란드에서도 천연가스를 시추 중입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국은 페루, 나이지리아, 카타르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제한했으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 역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5월에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반면 스페인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NG 수출을 둘러싼 세계대전. 5월 들어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은 94% 수준으로 가동하였지만 수출량은 전월 대비 1.8% 정도 약간 감소하면서 LNG 선적 1위 자리를 카타르에 내줬습니다. 전체 선적 중 48%가 여전히 유럽으로 향했지만 이는 전월 대비 약 67% 정도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물론 터키를 포함한 범유럽 시장으로 확대하면 여전히 유럽에 가장 많은 LNG를 공급하는 국가로 남았습니다. 특히 6월 8일 화재 사고로 최소 3주 동안 가동을 멈출 것으로 예상되는 프리포트 LNG 터미널 같은 경우 5월 동안 미국 전체 수출량의 약 15%를 담당했었는데 그중 약 80%를 유럽에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사고의 타격이 미국 내뿐 아니라 유럽에도 얼마나 클지 짐작이 됩니다. 참고로 당시 사고 뉴스와 함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국내 재고량 증가 우려로 순간적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사고 전 6월 며칠 동안 LNG 터미널의 평균 가동률은 평균 97%로 5월보다 높았는데 아무래도 유지 보수를 못하고 계속해서 풀로 돌리다 보니 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타르는 5월 수출량이 전월 대비 5.7% 증가하면서 세계 1위 LNG 자리를 되찾아왔고 아시아 다음으로 유럽의 두 번째로 많은 총 물량의 26.7% 정도를 수출했습니다. 야말 LNG 시설을 통한 러시아 수출 역시 5.3% 증가했는데 날씨가 풀리면서 북극 해양로에 얼음이 녹았고 아시아 가격이 살짝 더 높았음에도 수출량의 92%가 유럽을 향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선박의 정박을 제한하는 유럽의 제재가 가속화되기 전에 최대한 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유럽 수출량 중 25%를 벨기에 터미널을 이용해서 선적을 바꾸는 방식으로 유럽에 납품하지 않고 중국, 인도,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으로 납품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현재 유럽의 LNG 시장 쟁탈전은 전 세계 LNG 전쟁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치열합니다. 특히 아시아 가격과 유럽 가격 사이에 프리미엄을 두고 치열한 눈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 역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집트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호주에게도 천연가스 수입 협정을 제한하면서 이 전쟁에 빠르게 참전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부터 해저 송유관을 통해서 이집트로 가스 수출을 시작했는데 올 3월에는 요르단을 경유하는 새로운 경로로 천연가스를 보내는 중입니다. 이런 천연가스는 이집트에 있는 두 곳의 LNG 터미널을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돈 앞에서 위아더 월드 하고 있는 모습도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랜티에라 에너지, 미국에도 상장된 캐나다 회사로 남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콜롬비아 내륙의 주요 유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캐나다 회사 중에 가장 저평가받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 그 저평가의 이유가 콜롬비아의 정치 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콜롬비아 역사상 처음으로 좌파 대통령 탄생이 유력하고 특히 그 후보가 자국의 석유산업 제재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이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두 가지 if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콜롬비아 투표 제도가 1차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차 투표로 이어지는 결선 투표제로 이미 1차 선거에서 좌파 후보인 구스타보 페트로가 40%의 득표율로 28%의 득표율에 그친 2위 무소속 후보자인 에르난데스를 큰 차이로 이겼지만 3위를 기록한 후보가 2위 후보자를 지지하고 물러나면서 6월 17일에 있을 2차 결선 투표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페트로 후보가 정권을 잡더라도 글로벌 석유 부족 사태 앞에서 자국 수출 품목 중 1위를 차지하는 석유산업 제재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지입니다. 반군 게릴라 단체 M19 출신인 페트로 후보가 자신이 정권을 잡은 첫날 가장 먼저 할 일이 석유 제재에 사인하는 것이라고 공공연히 인터뷰했고 최초의 흑인 부통령 후보가 환경운동을 하다가 암살당할 위기를 넘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옵션은 고려하지 않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현재 콜롬비아 사전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부동산 재벌 출신이자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무소속의 에르난데스가 콜롬비아의 트럼프를 자처하면서 막판 인기몰이를 하는 상황이라 현지 언론들도 어떤 후보의 당선을 확신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1차 투표의 승자인 페트로가 정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주환원 소식이 없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지만 세부 사항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GTE의 경영진은 주주환원보다는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리면서 부채를 갚아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2025년까지 부채 상환 스케줄이 없었는데 최근 2025년과 2027년 채권을 새로운 2029년 만기 채권으로 교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이면 부채 비율이 0.8배 밑으로 떨어질 예정이라 차후 주주환원도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올해 생산량의 70% 이상이 해지되어 있지 않았고 생산량의 100%가 원유인 프리미엄 유전을 소유하다 보니 유가 변동에 따라 강력한 토크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앞으로 25%에서 40% 정도의 생산량의 해칭을 꾸준히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브렌트 유가가 거의 122불인 상황에서 주가가 US 1.85불인데 브렌트 유가 70.37불 기준으로 P2 매장량의 세금 전 NAV가 주당 4.72불로 턱없이 저평가인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때 브렌트 유가 95불 기준으로 나온 가이던스를 보면 생산량이 최대 32,500 BOPD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중간 운영 보고서에서 현재 생산량이 33,140 BOPD로 이미 가이던스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유가 기준으로 FCF가 캐나다 달러 200불 정도로 시총 대비 23% 정도 수익률인데 현재 브렌트 유가는 95불보다 훨씬 높고 생산량도 가이던스보다 앞서 있어서 실제 FCF 수익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이 FCF 수익률은 꾸준한 생산량 증가를 위해 개발 비용을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뽑아내는 거라 생산량 증가를 포기하면서 높은 FCF 수익률을 유지하는 회사들과 비교하기 미안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결국 돌고 돌아 콜롬비아 정치 이슈로 인해서 현재는 120% 도박주입니다. 크레센트 포인트 에너지, CPG는 미국에도 상장된 캐나다 회사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흡사 OAS 같은 포지션입니다. 둘 다 미국 백hen 유전의 자산이 있는 것도 닮아 있습니다. 전에 올해 사야 할 주식 소개 영상에서 CPG와 OAS를 추천했었는데 두 주식 다 한동안 횡보하다가 최근 한 달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 둘과 느낌이 비슷한
비슷한 포지션이 시총은 조금 차이 나지만 VET, OBB, CVE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회사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대규모 주주환원이 코앞이면서도 업사이드는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노리스크 빅리턴 같은 주식들입니다. 개인적으로 CPG를 OES보다 조금 더 낮게 보는데 그 이유는 캐나다와 미국의 환율 이득도 있고 리퀴즈 함량이 80% 이상으로 높았던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장량의 가치가 많이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CPG를 발목 잡았던 유일한 단점은 올해 원유 생산량의 절반이 WTI 유가 69불에 해칭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도 반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시장이 매집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현재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규모를 점점 늘리는 중입니다. 과거에 높은 배당으로 유명했던 주식인 만큼 올 후반기에 배당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사실 해칭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내년이 정말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10빌리언 달러 규모의 세금 크레딧이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최근 라이벌 OBE가 중간 운영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미 이전에 언급되었던 재융자나 해칭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뉴스는 바이킹 유전 확장 개발 소식이었습니다. 클리어워터의 헤비오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바이킹의 새 프로젝트까지 진행한다니 개인적으로 경영진이 보너스는 많이 먹더라도 일은 열심히 한다고 느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바이킹 유전은 CPG가 그전부터 인수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던 유전지대였는데 2014년 말 오펙의 치킨 게임 바로 직전 여름에도 사업 확장을 위해서 눈퉁이를 맞고 인수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CPG는 바이킹 유전을 팔기 위해 시장에 내놓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OBE가 바이킹을 개발할 거라는 소식에 머리를 스쳐간 건 OBE도 바이킹을 개발해서 나중에 비싸게 팔 생각인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CPG는 최근 한 달간 거의 6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미 들고 있는 주주들은 모르겠으나 새로 진입하기에는 단기 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가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켈런 페트롤리엄, 최근 지긋지긋하던 라이벌 LPI까지 날아가 버리면서 친구 없이 외롭게 외면받은 주식입니다. CPE의 최고 약점은 앞에 CPG처럼 원유 생산량의 절반이 WTI 유가 65불에 해칭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여전히 높은 부채 비율 때문에 CPG와 달리 주주환원은 빨라도 내년 전반기가 될 거라 그동안 공매도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최근에 CPE의 공매도 비율이 9%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CPE는 최근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주주인 킴머리지가 블록딜을 통해서 CPE 주식을 팔고 떠난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대주주 중 하나가 기관 간의 대량 판매를 통해서 나간다는 건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간 LPI의 대주주였던 유명 사모펀드 워버그 핑커스가 코로나 폭락 이후 석유 주식이 회복세를 보이던 2020년 11월에 당시 LPI 주가 11불 정도에 다 팔고 나가자마자 LPI 주가가 폭등했던 예가 있습니다. 현재 LPI 주가가 112불이니까 워버그 핑커스가 다른 곳 투자로 대박을 터뜨리지 않은 이상 거의 10배를 손해봤다는 말입니다. 킴머리지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SEC 규정상 아마도 이번 주 중에 인수자가 공개될 것 같은데 막말로 인수자가 워런 버핏이다 그러면 주가가 오를 거라 인수자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600밀리언 달러짜리 새 장기 채권 발행입니다. 요즘처럼 고유가를 바탕으로 한 FCF로 쉽게 부채를 감당하는 시기에 장기 채권을 발행한다는 뉴스가 달갑지는 않지만 기존 2025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이 8.25%와 9%였다는 걸 감안하면 7.5% 이자율의 상환기간이 5년 늘어난 건 크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OBB도 그렇지만 CPE도 올해 해칭만 없었다면 부채를 상당수 갚았을 건데 물론 그랬으면 현재 할인된 주가를 구경할 수 없었겠지만 물 들어올 때 노젓지 못한 건 정말 아쉬운 점입니다. 최근 중간 운영 보고서에서 다른 피어그룹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예상 비용이 조금 증가할 거라고 가이드라인을 재조정했지만 올해 FCF 전망 또한 상향 조정하였는데 현재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올해 시총 대비 FCF 수익률이 많게는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경영진들이 부채 구조에 손대는 것도 주주환원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LPI의 자사주 매입 뉴스를 보고 느낀 게 있었기를 바랍니다. 유명 투자 주간지 배런스의 6월 3일 기사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고유가가 6분기, 즉 1년 반 동안 지속될 거라고 가정할 경우 FCF가 남아 돌아서 시총 대비 가장 많은 주주환원을 할 수 있는 5개의 석유 회사로 CPE, SBOW, MUR, OBB, ROCC를 뽑았습니다. 특히 이 중에 CPE는 최고로 6분기 동안 시총의 80% 이상인 3.1빌리언 달러를, SBOW는 시총의 72%를, MUR은 시총의 69%를, OBB는 시총의 67%를, 마지막으로 ROCC는 시총의 64%를 주주환원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LPI를 팔고 CPE를 샀습니다. 더욱이 현재 CPE 주가는 작년 7월 초 수준인데
작년 7월 초에 WTI 유가가 75불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완전 박앤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오케이, 거기까지.